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1차 시 수업은 이 미술에 의해서 아주 기초적인 고대 미술의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차 시 수업은 그 미술의 이런 시대별 미술품을 조사를 하고요. 또 이 다양한 이 서양 미술을 통해서 어떤 흐름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미술의 아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미술은 보통은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선사 미술의 특징들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목차를 이렇게 도입과 활동 1, 활동 2, 정리 평가로 이렇게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그 1차시 수업은 이 목표가 뭐냐면요. 서양 미술의 시대별, 양식별 이런 특징들을 이 문화적인 배경과 이 대표 작품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그 목표를 잡았습니다. 서양 미술의 변천이죠. 우리가 이제 서양 미술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술의 원천적인 거는 이 선사 미술, 선사시대 이런 미술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시대에는 대부분 뭐 이렇게 지식도 없었고 어떤 그 체계적인 것들이 없었죠. 대부분 이런 주술적인 의미로 사용을 해서 그림이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선사 미술을 그 선사 시대의 그런 미술들을 특징들을 보면요, 우리가 인류 최초의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게 이 동굴벽화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 알타미라와 이 라스코의 동굴의 벽화를 보고서 우리가 이제 이 최초의 우리 인류 최초의 미술이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면 어떻게 보면 주술적인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태양 숭배 의식을 나타내는 영국의 스톤헨지는 인류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나 이런 자연 숭배 신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미술이 시작이 아닐까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시 미술이라는 게 뭘까? 그 얘기입니다. 원시라는 용어는 이 미개인 또는 그들이 우리보다 단순해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거쳐온 문명 이전 그런 상태보다 가깝기 때문이라는 뜻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이런 미술 작품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 구석기 시대 미술이라고 하죠. 즉, 지금으로부터 약 1만 5천 년 전에 동굴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려지고 조각된 것들입니다. 그들의 작품들을 보면 궁극적인 목적은 다 주술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시인들은 그림이 무엇이고 무엇이 현실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라스코 동굴의 벽화입니다. 이것도 이 말을 그렸는데요. 그림에 이런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동물들을 이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했죠. 그리고 집이라는 것들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 동물의 피나 아니면 이 돌가루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더 많이 잡힐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면서 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동물들을 더 잘 잡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 미술의 기원은 우리가 이렇게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35,000경이라고 그랬죠. 이때부터 이 1만경 대략 이 시대를 얘기하고 이 1만경 후기부터는 이제 구석기
후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미술의 그림들을 보면 동굴의 벽에 이런 그 채색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그 부조 또는 암각의 형태의 동굴 벽화들을 그렸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동물뼈, 이 상하 조각을 다듬은 이런 조각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 미술의 조형적인 특징들을 보면 생생하고 실감나는 그런 사실적인 묘사를 그렸습니다. 또 색 조절을 통한 대상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그런 그림들도 있습니다. 이 구석기 동물 그 벽화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의 능력들이 이제 진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원시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선사시대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얘기는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시기를 우리는 이제 원시 사회,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인간 사고의 그런 시원에 해당하는 구석기 시대고요. 또 난점은 문자로 기록된 것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그림이 문자에 앞섭니다. 그래서 문자가 생기기 전에는 그림으로 이 문자 역할을 어느 정도 대신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약 3만 년 전 구석기 시대에는 이런 실용적인 기능과 연관된 미술 작품이 나타나는데요. 그것들이 이런 동굴에 나타난 그 벽화, 그리고 암각에 나와는 이런 부조들, 그 다음에 이런 환조를 비롯해서 동물의 뼈에 새겨진 이런 성각화 등이 대표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석기 동굴 벽화에 나타나는 그런 표현의 능력들을 다시 한번 보면 구석기 시대의 인류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동굴 벽화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동굴 벽화의 가장 유명한 것,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 미술 시간에 아니면 역사 시간에 제일 첫 부분에 많이 나오는 거죠. 이 라스코 동굴 벽화와 알타미라 동굴 벽화가 있죠. 이 두 개가 이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동굴 벽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랑스 도르누류 이 지방의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된 이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그래서 이 라스코 동굴은 그 지방의 이 동굴 이름이 라스코예요. 그래서 라스코 동굴 벽화라고 지어졌고 이것들이 선사시대의 미술활동의 중요한 자료로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이 벽화를 기원전 15,000년에서 10,000년 정도 그려졌던 그 시기에 그려졌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동굴 암벽에 묘사된 그림들은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 동물은 크기가요 550c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굉장히 크겠죠. 보통은 우리가 사람이 1m로 했을 때 550cm면 5m 50입니다. 또 작은 동물은 약간 1m 이런 내외에 여러 동물상이 100여 점 이상 묘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굴 암벽에 동굴 벽화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 그려진 동물에는 말이 가장 많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슴과 돼지, 곰, 새, 그 다음에 인물상 이렇게 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대에는 이 말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하고 말이. 그래서 아마 그 그림들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굴 벽화에 나타나는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게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 이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림들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그래도 발견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사람이 지금 요만하죠. 근데 그림들이 이렇게 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이만한데 동물들은 이렇게 크게 크게 그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라스크. 그래서 이 프랑스에 있는 라스크 동굴, 그 다음에 알타미라는 스페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타미라 동굴 벽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라스코,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을 했기 때문에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이거는 1963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뭐 훼손이 많이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는 이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말, 소, 소뿔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말, 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라스코 동굴 벽화입니다. 그래서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는 이 술록을 많이 잡아서 먹었나 봐요. 그래서 술록의 그림들이 많이 있고요.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는 소들이 많습니다. 들소. 그래서 아마 그 나라에서 많이 나와 있는 이 짐승들을 상대로 해서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는 이 술록 이것들이 사냥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알타미라 동굴에서는 이 소를 많이 잡아먹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굉장히 큰 그림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벽화에다가 이런 그림들을 그렸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뛰어가고 움직이는 이런 표현들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뿔도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구석기 동굴벽화는 회화적인 측면에서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릭브로와 이 회화의 역사에서 살펴보면 동굴벽화는 선을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결같은 이런 색조의 그림, 색조는 이 선을 그린 다음에 그 안에다가 색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커다란 검은 소, 그 다음에 작은 몽고 말, 새 머리를 한 마법사의 모습이 나타난 이런 라스쿠 지역의 일그러진 구도의 그림을 거쳐서 이 르피냑 지역에서는 이 코뿔소와 메버드의 모습을 나타내는 을긋불긋한 그런 색채 그림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단순하게 그렸던 것이 점점 기술적인 그림들이 이제 이렇게 더 잘 그리고 점점 이렇게 색도 좀 잘 써가면서 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라스코 동굴벽화와 알타미라 동굴벽화에 나타난 이 들소의 모습은 표현한 방식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은. 예. 처음에는 단순한 외곽선으로 그리는 것이 점점 복잡한 그런 선을 구사하는 것으로 발전해 왔음을 보여주고요. 그림을 보면 이 갈기를 나타낸 이 세로선, 그리고 복부의 두텁고 부드러운 선, 이런 것들을 분류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커다란 동물의 특징을 아주 훌륭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적으로 아주 표현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또 이 머리 부분에 이 뿔들도 보면 막 이렇게 좀 표현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날카로우죠. 보이죠? 이렇게. 또 날카로운 이런 뿔의 모습이라든가 눈, 입 이런 모습이 위치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발굽도 보세요. 발굽을 보면 두 개로 갈라놓고 이어서 이런 사실적인
이런 묘사가 충실하려 했던 그런 의도를 그대로 확인할 수 있겠죠. 지금 이런 것들도 발급들도 아주 자세하게 잘 묘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림들은 아마 생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석기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의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굴 벽화를 그린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렸을까? 그 얘기입니다. 동굴 벽화는 동굴 속에 아주 깊은 곳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에 그려져 있어요. 매우 어두워서 감상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벽화들이 자신의 생활 공간인 이 동굴을 장식하기 위한 이런 심미적인 목적으로 그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은 주술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을 많이 그림으로써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그리고 이거를 감상하려기보다는 약간 이런 주술적인 의미의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하나는 이 목적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주술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식량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술록은 어째서 동굴 그림에 드물게 나오는가 라는 반론이 제기되고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시기에 약 이 11,000년에서 17,000년 전 시기를 술루기 시기라고 부를 정도로 현재 그 프랑스와 스페인 지역에는 사슴이 많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슴이 중요한 식량 공급원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주요 수렵 대상이었던 술록은 매우 드물게 등장하느냐 이걸 보더라도 생존의 문제가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론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술적인 목적은 현재를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희망을 담는다는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체 전체가 일시적으로나마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큰 짐승을 많이 잡아야겠죠. 그래서 작은 짐승들은 별 위험이 없이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먹고 살기에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짐승을 잡으면 몇 주일씩 충분한 고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짐승을 잡으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석기 동굴 벽화를 보면 이 사슴이요 술록 사냥처럼 종종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는 그런 술록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활을 사용해서 사냥하는 장면인데 별 위협을 느끼지 않고 사냥에 열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수월하게 사냥할 수 있는 술록이 더 빈번하게 사냥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마리만 잡아도 전체의 식량이 해결될 수 있는 큰 짐승을 잡고자 하는 욕구가 구석기인들의 마음을 일상적으로 지배했던 것이죠. 이때는 이 짐승을 하나 잡으면 자기 게 아니에요. 다 거기 사람들이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생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짐승을 잡으면 거의 뭐 매일 잡다시피 할 정도로 이게 먹고 사는데 이제 큰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큰 짐승들을 잡으려고 애를 썼겠죠. 예. 그 대신 큰 짐승을 잡으려면 그만큼 또 위험도 많이 있겠죠. 예. 그래서 거대한 그런 들소에 날카로운 뿔을 받쳐서 쓰러진 사람이 초라해 보일 정도로 빈약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겁니다. 이 손은 이렇게 큰데 사람이 이렇게 약하게 빈약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냥에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큰 짐승을 잡기 위한 욕망을 가졌고요. 이를 그림을 통해서 표출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벽화가 사냥, 즉 생존과 연관해서 그려졌을 것이란 예상은 그려진 동물들이 크든 작든 상대적으로 양순한 초식동물이고요. 그 동물들은 당시 원수인들이 그나마 사냥하기 만만한, 그래서 가장 좋은 식량 공급원 역할을 하던 대상이었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게 들소 사냥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사냥에 쓰였던 이런 무기는 돌도끼나 나무를 잘라 끝을 깎는 원시적인 창 정도였을 텐데요. 이 무기를 가지고 덩치가 큰 짐승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봅니다. 유일하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의존해서 잡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공동체의 힘은 단결력과 집단적인 그런 사냥 기술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벽화들은 이 두 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렸던 것입니다. 정밀하게 관찰을 하면 벽화에서는 창을 던진 흔적이 발견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도 이렇게 막 창이 이렇게 막 던지는 이런 것들이 보이죠. 창을 던지거나 찌름으로써 현실에서도 그 동물을 잡게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큰 짐승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사냥의 성공에 대한 집단적인 자신감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어디를 어떻게 찔러야 빠른 시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단적 학습 경험도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림이 실제 모습과 똑같다면 똑같을수록 이런 마술의 효력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했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술의 출발은 이와 같이 구석기인들의 생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의 형성, 집단적인 사냥 기술의 이런 습득 행위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우저가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는 것에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구석기 시대 사냥꾼 예술가는 그림을 통해 실물 자체를 소유한다고 믿었고요. 그림을 그림으로써 그려진 사물을 지배하는 힘을 얻는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림 속의 짐승을 죽이면 실제로 짐승도 죽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생각이라는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미리 얘기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마술적인 시범에 뒤이어 실제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은 것입니다. 왜 인간의 모습은 잘 안 그렸을까요? 피지배 의식의 형성 이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석기 시대 동굴 벽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림에 그들 자신의 모습은 좀처럼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오긴 하지만 매우 드문 경우에 속하죠.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라스코 동굴 벽화에서 확인했듯이 아주 간단하게 지극히 형식적으로만 묘사되어 있죠. 들소는 뿌리나 말굽, 갈기털 등을 정성을 다해 상당히 상세하게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들은 윤곽만 겨우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성의 없이 그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떠한 개인적인 자의식도 없는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한 규정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자의식 형성의 지극히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자의식 형성의 초기 단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사고 능력이 없이 오직 본능적인 생각과 행위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체력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인간이 날쌔고 위협적인 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복잡한 사고를 통해 미리 작전을 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하기도 했을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사고는 사냥 대상에 대한 사고이지 자신에 대한 사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상이 아닌 타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진 개인 혹은 소수의 집단이 형성되었을 때 누군가를 그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공동체 내부의 계급적인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생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에서 서로 평등한 장벽으로 구성원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말기에 만들어진 이 오스트리아의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와 프랑스 로셀 지방에서 발견된 로셀의 비너스, 이들 나부상들은 모두 기원전 25,000년 전에서 2만 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인류 최초의 조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여지는 이 왼쪽과 오른쪽 그림인데요. 로셀의 비너스 왼쪽에 있는 거고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보더라도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이 가슴이 풍만하고 엉덩이가 이렇게 커야지만 이게 이제 그 당시는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다산의 뜻입니다. 이 한마디로. 그때는 이 더 큰 동물을 잡으려면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그림을 이런 조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는 커다란 유방을 그려뜨렸죠. 허리와 배도 기형적으로 보일 정도로 불룩 나와 있고 엉덩이도 매우 발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을 묘사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것들은 이 얼굴은 머리에 쓰고 있는 무엇인가 때문에 보이진 않아요. 부조 형식이긴 하지만 나타내는 특징은 이 노셀의 이 비너스도 비슷하답니다.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유방, 복부, 둔부 등의 극단적으로 풍만하게 묘사한 것은 이 나부상의 생식, 출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를 위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일반적인 견해로 보고요. 다산은 구석기인들의 생존에 문제였기 때문에 큰 부족 집단을 만들어 살기 이전 단계였기 때문에 자연의 위협에 대응하면서 수렵이든 채집이든 생존을 위해서는 다산이 절대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로셀의 비너스를 보면 오른쪽에 의미심장한 상징물을 들고 있죠. 들소뿔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는데 이는 훗날 들소뿔과 염소의 뿔을 상징하는 코르노코피아라는 이 기원에서 보는 해석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코르노코피아란 끊임없이 음식과 과일을 제공하는 풍요의 뿔이라는 점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굴벽화에 등장하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나부상들도 생존을 위한 인간의 투쟁 의식을 보여주는 상징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석기인들의 의식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자연주의적인 사고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만 하더라도 있는 것을 그대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묘사하는 표현 양식이 나타나는데, 즉 그들은 실제로 그들 눈에 보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린다는 것이죠. 시각에 들어온 모습 그대로를 그리는 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이론적인 종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상의 앞모양의 그 옆모양의 또는 위에서 본 모양을 겹쳐서 그리는가 하면 그 대상의 속성에 관해 알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혹은 주제상 중요한 요소는 실물보다 크게 그리고 반면에 그 자체로는 아무리 인상적인 것이라도 당면 대상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역할을 않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구석기 음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발견을 한 거고요. 이 여인상들은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그 지방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빌렌도르프에서 발견된 비너스입니다. 그래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라고 하고, 터키에서는 이 하실라 지방에서 이 발견된 비너스입니다. 여인상이라고도 하죠. 또 이 터키 샤탈 슈이크에서는 이 풍요의 여인상, 이렇게 이 시대는 이렇게 다산의 의미를 하는 이런 이미지의 주술적인 기능을
하는 이런 조각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서로 이질적인 요소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작품 속에 담는 수법이 나타나죠. 동물의 모습도 간결하게 추상화되고 개별적인 실제 동물의 모습이 점차 사라집니다. 감각적 인상의 직접적인 대신에 추상화된 개념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구석기인들은 그가 실제로 본 것을 그리며 어떤 특정한 순간에 한눈으로 포착할 수 있는 것 이상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석기인들의 사유 방식은 자연주의적인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면한 생존과 관련된 이 현실 속에서 필용적이고 실용적인 사고, 직접적인 행동을 뒷받침하는 의미에서 주술 행위였던 것입니다. 예술이란 항상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사물에 대해 느끼는 방식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일반적으로 지식과 감정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화가가 보고 또 알고 있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아니면 느낀 것에 더 흥미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림도 각각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거성문화 스톤헨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크기입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 거석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고인돌과 거석이 대표적이고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공사가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월트셔주 솔즈버리 평원에 있는 이 스톤헨지는 원의 직경이 하나가 29.59m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높이는 4m 11. 유물로 하진을 해가 뜨는 쪽을 향하고 있으며 이 지름이 114m의 얕은 도랑악 속에 이중에 환상열석이 있는 거대한 축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축조물들은 또 이렇게 스톤헨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거고요. 이런 돌문화 이 고인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게 족장 등 지배 계급들의 묘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묘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톤헨지 영국의 솔즈베리 이 석기 시대 대표라고 합니다. 이게 이 시대의 마지막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